소위 학원 자율화 조치라는 것이 나면서 전두환 정권이 견디다 못해서 경찰을 학교 밖으로 철수를 시켰죠. 그렇게 되니까 학내 정보를 곧바로 옛날처럼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보를 수집해서 경찰에 전달하는 사람, 그게 이제 이른바 정보원, 프락치라고 보통 말하는 건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나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다. 잘 다녀와 우리 아들. 어머니의 따뜻한 인사를 뒤로하고 나는 학교로 향했다. 리포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책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책을 빌려주시겠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대학가는 데모하는 학생들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학교에 들어서 교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던 도중 몇 명의 학생들이 다가와 잠시 이야기 좀 나누자고 했다. 동아리 가입이나 학생운동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 나는 잠깐이면 된다는 말에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다. 인적이 드문 구석에 다다르자 갑자기 그들은 내가 도망칠 수 없도록 주위를 둘러싸고는 위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너 프락치지?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누굴 찾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라며 교수님께 가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바른 대로 말하라며 나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어느 평범한 일상에 처음 보는 동년배들로부터 느닷없이 시작된 폭력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공포였다. 나는 책을 빌려주시기로 한 교수님께 내 신분을 확인해보라 말했고 가해자 중 한 명이 교수님과 연락하여 내가 그들이 프락치라 말하는 사복경찰이 아닌 책을 빌리러 온 학생임을 확인했음에도 그들은 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고는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는 옷을 벗기고 교련복으로 갈아입혔다. 누군가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강제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놀랍게도 끌려온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나 포함 4명이 끌려와 있었는데 이 같은 일을 벌이기 위해 사전 작업을 했던 것인지 우리를 감금한 그 장소의 창문들은 모두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다. 곧이어 이른바 프락치 색출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때 소지품을 뒤지며 색출 작업을 주도적으로 한 인물이 바로 유시민이다. 바로 유시민이다. 하여튼 내가 안 한 일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징역을 1년 살고 그거 이제 하도 1심에서 1년 6개월 주기에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너무 터무니가 없어갖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진짜 글 쓰면 때로 울분이 풀린다. 네네. 그래갖고 앉아갖고 막 썼지 뭐. 항소유. 그때 나온 항소유 은퇴. 그게 가해자들은 그것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는지 우리 눈을 가린 다음 폭행하기 시작했다. 후에 유시민은 폭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당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눈을 가린 채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직접 폭행을 가했는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지기 전까지 유시민은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뒤지며 색출 작업을 했고 우리를 신문하며 계속 다른 말을 하면 나중에 두고 보겠어 라며 협박을 가했다. 한마디로 직접 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그는 주도적인 공범이었다. 몇 시간씩 돌아가면서 가해지는 폭행을 견딘 이후에는 물이 담긴 세면대에 머리를 쳐넣거나 바닥에 눕히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붓는 등의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다. 여기가 남산인지 서울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 한참 두들겨 맞던 중 가해자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자식 이거 전대 갈 것 같은 전씨 아니야? 열받네. 넌 더 맞아야겠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중에서 나를 가장 심하게 폭행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그 이유가 단지 내 성이 전두환과 같은 전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A팀은 유시민을 비롯한 또 여러 명 북학생 위주죠. 그래서 경기동 조사 담당이었어요. 그렇게 깊이 관여를 했고 또 그 사람은 이제 직접 폭행하고 때리고 할 때는 또 좀 빠지더라고. 아주 뭐 참 간사하고 강경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머리 굴렸는데. 그럼 사실 엄청나게 그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사실 지금도 안고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분에 대해서 저는 진심어린 사과와 이런 걸 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진술서가 만약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법정의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그것은 심재철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한 진술서로 증거로 냈을 거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된 부분은 심재철 의원이 먼저 진술했던 거고 본인은 그걸 토대로 다시 썼던 것뿐이다. 뭐 그런 논리네요. 유시민 이사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 이사장이 작성했다는 진술서의 작성 시점입니다. 예. 유 이사장이 본인의 진술서는 심의원이 먼저 합수부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심의원이 어제 유 이사장의 진술서 원본을 공개하면서 유 이사장의 말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겁니다. 자, 유 이사장의 진술서 원본을 보면요. 이 작성 시점이 1980년 6월 12일로 돼 있고 이렇게 지장이 찍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서의 6월 10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짜인데 예. 유 이사장이 먼저 체포가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의 진술서를 보고 본인이 진술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유 이사장이 심의원이 주장한 대로 밀고를 한 건 사실로 봐야 됩니까?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 공개된 유 이사장의 진술서를 봤는데요. 예.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학생회 간부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교인 서울대는 물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전부 등장하는데 자, 유 이사장은 비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노출된 사람들의 이름을 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학내 비밀 조직을 배후로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미 노출된 학생회 간부 등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심재철 의원은 자, 그렇다고 해서 가정대학 학생들이 돌을 날랐다 이런 식의 상세한 묘사로 이 폭력 시위 정황 증거를 주는 식의 묘사는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결론이 뭐냐 하면 때로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 일을. 세상을 이렇게 해서 못 바꾼다는 거 알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요. 내가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예, 나를 지키려고요.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비천하다, 비겁하다 이런 느낌을 안 가지고 살고 싶은 거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 유신 체제 이런 거 나는 그냥 그런 세상에 왔을 뿐인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가면 그런 감정을 계속 느낄 것 같아. 자기 비하의 감정을. 그렇게 느끼면 그 인생이 뭐지? 어릴 때인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생은 좀 하긴 했는데 학교도 14년이나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참하다는 감정은 안 느끼고 살았어. 그거는 되게 괜찮았어요. 아니 이 얘기가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거의 그 금기가 됐는데 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서울대 프락치 사건. 저는 그건 잘 알아요, 제가.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무대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신당동 성당이라는 데예요. 예. 장충체육관 앞에. 예. 거기 손형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예. 이 사람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네. 제가 그때 손형구의 학력고사 점수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대학 갈 점수가 안 돼요. 예. 어디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공부 잘 많이 안 하는 대학 보내기 어려운 고등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뭐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약간 하여튼 사람 되게 너그럽고 착하고 그런데 네. 그냥 하여튼 뭐 뭔가.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뭐 학보 같은 거 보내고 이런 거. 그렇지. 그런 문화 그 있었어요. 당시에 학보를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사람이 해서 뭐 자기 친구나 지인들한테 네. 이제 보낸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이 다 그거 보면서 뭐 열받기도 하죠. 빈정상하기도 하고 네.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서울대면 대학 신문이 있는데 예. 학보 이게 띠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주소 쓰고 예. 그 안에 이제 편지 조금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손영구가 거기서 서울대 거를 보낸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
서울대 못 간 거 알죠 다. 예. 서울대 갈 수 있는 점수가 안 되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그냥 착하고 순박하니까 그러려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의식 속에서 서울대 법대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수업에도 좀 앉아 있고. 근데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네. 그냥 사람 자체가 그냥 착하고 별 생각 없고 그냥 뭐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서울대학교의 보안사가 침투시킨 뿌락지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좀 이질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물어봤는데 어버버하고 잘 말을 못한 거예요. 예.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때리니까 원하는 진술을 얻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때리는데 공문 앞에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냥 막 계속 불러주는 대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또 저희 성당 선배 중에 하나가 보안사 방위가 있었어요. 방위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방위병이야 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보안사 방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네. 형하고 뭐 연계돼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대생들이 불러주는 대로 다 진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치도곤을 당했습니다. 그거의 핵심이 유시민이었죠. 근데 손영구는 지금 손영구 엄마도 그런 연세가 많으신데 손영구는 원래 그러니까 65년생 또래인데 84년에 대학을 갔으면 84학번. 지금도 정신병원 들락날락하고 평생 인생이 망가졌어요. 84년으로부터 지금이 몇 년이 42년 동안. 어머니도 그 인생이 완전히 정신병원 왔다 망가졌네요. 갔다 하시고 계속 모자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2000년대 초반인데 유시민하고 무슨 이렇게 좌담 같은 거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영구 얘기를 했어요.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진짜 나쁜 뿌락지 놈이라고. 얼굴도 아프고 상태도 안 좋고 이런 그냥 뭐 당사자니까 뭐 세게 얘기하지는 않고 그랬는데도 전혀 이게 그 사람에게 가닿지 않는 모습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운동권에서 그런 거 많았어요. 한양대에서 이석 씨 치사 사건 이런 거 이석이라고 거의 뿌락지라고 했는데 그건 그때 저는 조사도 했었어요. 전신의 피하 치료율이 60%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몸의 멍이 60%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겨드랑이 이런 데 빼고는 다 피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앞에 그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는데 사람 때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볼륨을 크게 올릴 정도였어요. 아하. 끔찍한 얘기죠. 근데 그런 일도 했어요. 왜냐하면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과 닮은 거예요. 운동권이 약간 군대 조직으로 움직이고 뭐 그렇죠. 이런 게 있었어요. 전두환과 싸우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86 그룹들 여러 세계에서 보여요. 정청래에게서 보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만 하면 된다. 아니 근데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 프락치도 아닌데 프락치로 오인해가지고 어렸으니까 때렸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프락치가 아님이 드러났고 너무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서 그 지금 그때 이후로 제대로 치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좀 늦었지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인간의 도리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네. 뭐 좀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이를테면 그렇지. 네,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아니, 도리어, 사람- 도리어 화를 내면서 네, 그 나쁜 프락치라고 그랬다는 네, 거예요? 사람으로서 기본적 소양이 잘 안 갖춰져 있고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고향만 전라도지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꽤 있잖아요. 아이고 참. 아니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그 프락치로 오인해 가지고 그 애먼 사람 그렇게 고통을 가하고 그래 놓고 이제 감옥 갔단 말이에요. 네, 항소 이유서를 썼는데 이걸 그게 히트작이었죠. 이걸 유시민의 어떤 그 일생의 어떤 업적처럼 상징처럼 이렇게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 전두환이 광주에서 그야말로 탱크를 사람들 깔아뭉개 죽여버리는 걸 목격하고 그다음 그 통한의 세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학원 뭐 자유라 조치 이후에 조금 공간이 열렸고 학생 운동도 조금 할 수 있는 약간 숨통이 트인 물론 그렇지만 학내에는 경찰관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공포, 극단적인 군부의 억압이 있는 시절이니까 사리 판단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킹 목사처럼 안 하냐? 킹 목사는 그런 상황에서도 비폭력으로 간디를 그 미국에 옮겨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조지 소로스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위대한 성인 같은 분이고 물론 뭐 개인적인 잘못도 있고 그렇겠지만 왜 80년대 학생 운동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냐라고 비난할 건 없다는 거죠. 그 조건 속에서 하니까. 근데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고통 속에서 평생을 아프게 살았다면 살고 있다면 이건 좀 조심스러운 대목이죠. 그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에 바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시민 씨가 인문학적 소양이 많다고 막 이런 거를 글쓰기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네. 인문학적 소양이 뭐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의 차원에서 역사 공부도 하고 철학 공부도 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이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게 당장 쓸모가 없어 보이더라도 다른 실용 학문과 달리 우리는 인간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다는 거잖아요. 인간을 좀 더 이해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시민에게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디 있어요? 나이 어리다고 촉법이라고 함부로 말해버리는 그 촉법이라고 얘기된 분이 1955년에 킹 목사 정도 나이 되시는 거죠? 언박싱 했다 뭐 이런 분. 그렇죠? 네. 맞죠? 20대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20대가 그렇게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입 바른 소리 해주면 반가운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민주화 투쟁에서 이렇게 말할 공간들이 생겨서 이렇게 네. 흐뭇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자기에게 비판하면 아 성찰의 면이 있구나. 근데 그 조그만 수첩에 그런 거 써야지. 오창이 서울대 뿌락지 사건 언급 반성도 없냐? 반성이 한자로 어떻게 쓰더라? 반성. 뭐 이러면서 조금 그게 지식인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예. 주변에도 묻고. 근데 뭐 유튜브 하면 100만 될 거야. 끽끽대고 뭐. 아휴. 싫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엮여서 운동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또 민주 진영 안에서 이 프락치 사건에 대해서 프락치로 오인해서 민간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안 해. 그리고 그런 이야기 언급 자체가 그건 아주 대단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민주인사를 모해한다. 이런 식으로 그 도식을 만드는 사람들. 정말 참.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오류가 없다는 건 천주교 교황만 없는 거예요. 교리로. 근데 교황도 자기가 쪽팔려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렇죠. 옛날에 한 500년 전, 1000년 전 얘기지. 무슨 교황이 왜 오류가 없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도 네.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잠깐 학교 다닐 때 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류가 없을 수는 없죠. 잘못 많이 했어요. 상처 많이 주고 받았고 그다음에 단지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야말로 정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정권 투쟁이 아니라 정파 투쟁을 열심히 벌인 친구들 너무 많았었어요.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 반성도 하고 또 뭐 굉장히 쉽게 반성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어렸으니까. 전두환 때 너무 험했으니까 사리 판단을 하기에 부족했다. 네. 정말 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 우리 한쪽 면만 보고 치달았다. 왜냐 광주에서의 참상이 너무 끔찍했다.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거 대체로 사실이에요. 그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 네. 잘못한 거 있죠. 왜 없겠어요? 정파 다르다고 다른 정파 친구들 붙잡아 놓고 집단 린치가 하고 이런 일 없었을까요? 각 대학별로? 아유, 참.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유시민을 항소 이유서로 해서 띄우는 그 과정을 그 피해자들이 봤을 땐 어땠을까? 그 피해자들은 목소리도 작잖아요. 네. 마이크가 주어져 있지 않고. 아니 지금도 아마 너 프락치였지 솔직히 얘기해. 뭐 이런 그 이상한 시선으로 또 이렇게 비춰질 거예요. 아니 실제로 프락치였으면 잡아다가 네. 두들겨 패도 돼요? 고문해도 돼요? 그거 안 되죠, 그거 당연히. 그럼 빨갱이는 고문해도 돼요? 남영동 대공분실이 서울대 캠퍼스에서 재현된 거잖아요. 부끄러움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적어도 거기에 연루됐으면 그 다음에 공직은 못 하는 거죠. 왜냐면 극단적이었고 이해될 만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너무 심각한. 1년 6개월 동안 살다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네. 1년 6개월. 이근하는 고문했고 처벌받았죠 나중에. 네. 그럼 이근하는 끝났나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셨나요? 목사도 되고 그랬으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근하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끝난 문제 아니잖아요. 김어준과 유시민의 공통점은 사과를 안 한다는 점. 네. 그래서 서로 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일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김두일 작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일입니다. 네. 자,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민간인 폭행 사건으로도 알려진 유시민 씨 사건. 어제 사실은 이 이슈를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쭉 살펴보시니 어떠시던가요? 네, 일단은 그 방금 전에 이제 유시민 씨는 그 입장을 바꿨잖아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라고 그 지금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유시민 씨는 사과 비슷하게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네, 그게 언제냐면은 보건복지부 청문회 때였습니다. 청문회 때 장관이 네. 되려면 아무래도 이 고비를 넘어야 하니.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피해자였던 정기동 씨가 막 그 기자회견도 하고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었을 때, 네. 당시에 뭐라고 이제 유 내정자는 얘기했냐면은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는데 당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나는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당시 사건에 연루된 모든 서울대생을 대표해서라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약간 좀 개사가 비슷한 뉘앙스로 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 폭행하던 현장에서도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피해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유시민이 당시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앰뷸런스도 불러주고 뭐 이렇게 좀 케어를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정기동님은 예. 당시 내 몸이 어떠냐고 물어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백태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간. 그 백태웅 학도 호국단장이고 자신을 앰뷸런스에 태워 보낸 사람은 이정우 학생회장 당선자인데 그때 이제 청문회에서 마치 이제 그 유시민은 자기가 그 피해자들을 돌본 것처럼 얘기한 것 때문에 더 격분을 했었던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당시에. 피해자인 전기동님이 예. 네네 그렇게 직접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참 그 방금 전에 이제 오창희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어요. 이제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근황을 전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나마 얘기를 했던 정기동님이 그분은 원래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그 일을 당하고 굉장히 이제 일생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그분은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갖고 나중에 이제 구청에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어쨌든 공무원이 되는 상황까지 갔지만 다른 세 분의 경우는 정말로 다 그냥 그 평생을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고 뭐 결혼도 못하고 막 어머님이랑 살고 있는 분도 있고 굉장히 근데 그 속에서 유시민 그 이 가해자에 주동했던 그분은 그냥 청문회 때 잠깐 그렇게 뭐 이렇게 한번 사과하고 그 이후로는 도리어 자신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아까 뭐 대화의 희열 TVN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그건 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는 일들이죠. 참.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가해 사실은 제대로 그동안 우리가 짚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알려하지도 않고 거론하려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항소 이유서만 남았어요. 항소 이유서만 있었던 남았죠. 항소 이유서. 네. 이게 그또 유시민을 에스컬레이팅한 그런 힘이 됐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좀 이게 뭐 되게 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
항소 이유서가 뭐 판사들도 돌려보고 그리고 뭐 운동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판사들, 검사들 모든 경찰들이 다 들려보는 명문이었다.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저도 뭐 여러 번 읽어봤죠. 네. 이제 이게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이제 관련된 항소 이유서인지 모르고 저도 그 글을 볼 때는 문장 자체가 되게 훌륭하고 전두환 군부 독재에 대한 이제 비판이었으니까는 네. 야 멋지다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90년대 그 글을 볼 때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사실상 굉장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1심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한 글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성범죄자가 본인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내가 네. 얼마나 그 여성을 사랑했는지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도 같은 그런 구구절절한 문장을 써낸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죄에 대한 물타기가 될 뿐이니까 더 끔찍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저는 사실 그 항소 이유서를 보면서 그리고 또 그 항소 이유서가 동아일보에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동아일보에서 그 항소 뭐 이거 그냥 뭐 그 당시에 나왔던 이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그 유시춘 씨가 자기 그 이제 쓴 글을 갖고서 받아서 한 분은 이제 여기 직접 검사한테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했고 하나는 거기 교도소에 남기고 하나를 이제 유시춘 씨한테 전달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서 이 문장이 너무 훌륭해서 여기 충무로에 가서 이렇게 막 이거를 이제 등사를 해서 뭐 그냥 여기 자신의 어떤 동생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 법원에 있는 뭐 기자실에 하나 갖다 놨는데 그걸 지나가던 기자가 보고서 이제 실기 동아일보에서 일부가 실렸고 그걸 본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원문 풀 버전을 다 보고 싶다 그래갖고 이게 쭉 퍼졌다는데 저는 이거 그냥 저의 뭐 상상이지만 너무 그 상황도 좀 자기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 사실 뭐 유시민 씨가 뭐 이게 뭐 프락치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뭐 보안사 사람들이 어떻게 학교에 와서 정보를 뭐 하는지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역으로 그래서 사실 뭐 그 당시에 이제 유시민 씨가 프락치로 이제 이렇게 의혹을 받았던 일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일찍 나왔고 사실은 1년 6개월을 받았지만 뭐 1년 만에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학생회 내부에서도 그리고 이게 이 정기동 씨 등의 서울대 프락치 이게 하루 이틀 동안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네. 이게 일주일 넘게 붙잡아두고 이게 강금 폭행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건 정말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상황도 아닌데 이거야말로 정말 좀 뭐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고 예. 또 그게 아니더라 할지라도 유시민 씨 자체가 계속해서 뭐 그냥 어떤 좀 불리한 일이 있을 때는 사과하고 그건 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 아주 몹쓸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본인 경기도 그 지사 선거 나왔을 때만 잠깐 이호 여사 찾아가서 사과하고 또 그 다음에 나몰라라 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그냥 그 당시에 딱 보건복지부 청문회 할 때만 잠깐 그러고 나서 또 지금은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뻔뻔함?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 반성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지금 나와서 젊은 뭐 평론가들한테 촉법이니 아니면 뭐 용역이니 이런 거 자체가 이분의 아까 뭐 오창익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서 원래 그런 사람이다. 정말 뭐 한 인간으로서에 대한 굉장한 경멸을 담긴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와 충분히 유시민의 삶은 그렇게 평가를 아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뭐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역시 상상의 영역인데 그 네. 70명 넘는 동지들을 이제 밀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77명이죠 정확히. 예. 그래서 일찍 나온 게 아닐까. 아니 그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그냥 뭐 의혹에 불과한 겁니다만 뭐 실제로 체포됐다가 예상보다 빨리 뭐 그때 80년도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도 그냥 너무 아무런 적 없이 나왔고 또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다고 의심받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자체로 프락치로 봤는데 그거를 내내 숨기고 있다가 그때 뭐 심사철 때문에 2019년도에 이게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 뭐 그러고
조직 내부에 또 갈등에 있었던 사람들 일종의 이제 좀 진짜 프락치로 오해를 받는데 사실 유시민은 그 세 가지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떤 뭐 의혹의 또 중심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신화적 존재로서 지금 딴지에서는 추앙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인가? 김용민 TV는 줄기차게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해서 했던 짓, 그러니까 자기 빚을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또 부정경선 본인들이 주범이면서 그 남한테 또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행태를 보면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과연 신경안정제로서 여기는 문화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또 이런 문화를 보는 젊은 세대들은 민주진영을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볼지 여러모로 참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신경안정제라는 뭐 별명이 생긴 것도 사실은 윤석열 탄핵 정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느려지고 있을 때 나온 거죠. 그런데 네. 이것도 정확히 보면 아침에 김어준이 음모론을 뿌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되드락이 걸려갖고 이거 다시 윤석열이 돌아온다라는 겁을 아침마다 김어준이 계속 그런 뉘앙스를 겁을 줍니다.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유시민이 매불쇼에 나와서 그거 그러지 않는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쪽에서는 겁을 주고 한쪽에서는 달래는 이게 뭐 한쪽에서는 뭐 공포 마케팅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걸 달래면서 신경 안정제라는 이 용어를 만든 것 자체도 이것도 좀 굿캅, 배드캅처럼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저는 서로 그렇게 짜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러한 뭐 최근에 무슨 매불쇼 작가 논란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전 나왔다고 보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신경안정제가 아니라 마약이었던 거죠, 마약. 뭐 이게 모든 펜타닐도 원래는 진통제였거든요. 그 네. 진통제가 이제 지금 뭐 마약으로 각각을 받는 것처럼 한쪽에서 일부러 공포를 준 거를 또 한쪽에서 이렇게 뭐 이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로 신경안정제라고 과도하게 그렇게 만든 자들은 누구이며 그런 것들 때문에 딴지는 디지털 탑골 공원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저 위선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더 분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멸을 느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아주 그냥 저는 20대 딸을 이제 있는 아빠로서 관련된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주 그 민주당에 대한 제 그 20대 딸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비참할 정도로 아주 냉담합니다 지금. 네, 이런 유시민을 거의 현자 취급하는 민주진영을 괴물로 여기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정말. 예. 그동안 우리가 속아왔던 거고 지금 사실은 또 이제 우리 김엄마가 이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지금 열고 있는 거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그걸 저는 딴지 게시판을 지금도 매일 들어가서 보는데 네. 거기 글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뭔가 아프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네. 근데 그 고통의 원천은 무엇인가? 저는 중독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은 아픕니다. 아픔. 그래서 그렇지. 그거를 완전하게 이제 우리 김엄마 방송 등을 보면서 빨간 약을 먹으면 이제 제대로 이제 진실을 알면서 제대로 된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 중독에서 깨어나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김어준이 주는 파란 약을 먹으면서 그냥 문트릭스 털트릭스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두일 작가님 오늘 아침에 이 이슈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